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입니다. 간밤새 뉴욕 증시는 전운 긴장감에 짓눌렸습니다. 3대 지수 모두 1% 안팎으로 하락 마감한 가운데 다우지수가 1.4% 넘게 내리면서 가장 크게 밀려났는데요. 나스닥도 1.2% 떨어졌고 S&P 500 지수는 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하면서 조정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도 약세를 면치 못했고요. 주요 기술주들도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고강도 경제 제재 조치를 발표한 뒤 미증시는 낙폭을 줄였지만 결국 하락 마감했는데요. 계속되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유가는 $100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WTI는 한때 최고 5% 이상 오르면서 배럴당 $96 선에 거래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날은 또 1.4% 오르면서 배럴당 $92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브렌트유는 6% 이상 오른 $99를 터치하며 7년 만에 최고치까지 올랐는데요. 10년물 국채금리는 1.9% 초반선에서 보합 흐름 이어갔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큰 변동성 없이 96선 부근에서 거래가 됐고 골드는 이날도 고점을 높이면서 1907선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아시아 시장은 오늘 상승 마감했고 전거래일 보합 마감했었던 유럽 시장도 오늘은 상승 출발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유로존의 1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5.1% 상승하면서 예측치대로 발표가 됐고 전월 대비로는 0.3% 오르며 예측치에 부합했습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2.3% 상승하면서 예측치와 동일하게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주말에도 성공 투자 이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신세계 리턴즈 주말 무료 특강 준비되어 있습니다. 선견 선생 마스터님께서는 일요일 밤 9시 30분에 초보들도 따라할 수 있는 5일선과 21선 기법에 대해서 알려주실 예정이고요. 또 골드도치 마스터님께서는 일요일 오후 1시에 기술적 분석에 대한 2탄 강의를 준비해 주셨으니까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들은 노란톡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신세계라고 검색하시거나 QR코드 스캔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질문 내용들은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내용 흐름에 맞춰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수요일과 목요일은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하는 날이죠. 인사드려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일주일 만에. 네, 해왕입니다. 오늘 시장이 2700선을 좀 버텼죠, 여러분들. 그리고 미증시가 전일 좀 큰 폭의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바닥권 다지기 장으로 들어가는 상황인데 내일 아시다시피 24일이죠. 한국 시간으로 24일. 네, 금통위에 대한 금리 인상 결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일 이제 유럽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이어졌고 이 전체적인 내용으로는 한 번에 쫙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시청자분들 요새 좀 장이 많이 좋지 않아서 힘드실 걸로 예상이 돼요. 네, 바닥이 거의 다 왔다. 이런 표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이유는 1시간 동안 집중하시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해영 마스터님께서 굉장히 이 힘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 자양강장제 같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바닥이 다 왔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정학적인 이슈로 인해서 굉장히 시끄러운 글로벌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또 선물 시장도 상승세 보이면서 양호한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1시간 동안 시장 꼼꼼하게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0시 57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협상 가능성 안도감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골드는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회복되며 9개월 최고치를 달성한 뒤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오일은 이란 핵 협상에 대한 낙관론과 러시아발 공급 차질 우려에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로FX는 유로존의 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에 부합하며 전년 대비 5.1% 상승한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네, 나스닥부터 유로FX까지 오늘의 이슈 짚어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외신 기사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가져온 외신 기사 제목은요. Russia's Ukraine incursion could complicate the Federal Reserve's interest rate decisions.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이 페드의 금리 결정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지 시간 22일 오늘 보도된 CNBC 기사에 따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지속될 시 3월 이후의 연준 금리 인상 전망이 불투명해질 수 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긴장 고조로 공급 부족 우려가 깊어지면서 많은 이 유가가 계속해서 좀 상승하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석유와 천연가스의 주요 수출국인데다가 밀과 팔라듐의 최대 수출국이기도 합니다. 또한 니켈과 알루미늄 등 원자재 시장의 주요국인데요. 마크 잔딜 수석 경제학자는 유가 강세가 가장 큰 문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유가가 배럴당 10달러에서 15달러 더 뛸 것이라면서 그럴 경우 이미 연율 7.5% 상승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0.5%포인트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내다봤는데요. 그러면서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을 추구하는 연준의 통화 정책이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지난 1년 동안 약 50%가량 상승한 오일이 궁극적으로 연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유가의 급등은 인플레이션의 촉매가 되고 또 결국 디스인플레이션이 되어서 또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인 군사 침공을 시작하게 되면 가격이 훨씬 더 오를 수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JP모건의 브루스 카스만 수석 경제학자도 지금은 상황이 더 복잡해졌다라면서 오는 3월 연준의 50 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이 줄어들고 기존대로 25 베이시스 포인트로 인상할 것이다라고 판단했는데요. 그는 페드가 유가 상승 기간에는 금리를 인상하는데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면서 벤 버냉키와 제닛 옐런 등 역대 연준 의장들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연준이 현재로서는 인플레이션에 더욱더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뉴욕타임즈를 비롯한 여러 외신 그리고 글로벌 은행들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충돌로 인해서 전 세계 인플레이션이 더욱더 가속화될 수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고 또 블룸버그에서도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더뎌질 수 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한편 연준이 우크라이나 위기에 따라서 긴축 강도를 완화하게 된다면 이는 큰 실수일 수 있다라는 월가 전문가의 의견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보다 자세한 시장 이야기는 마스터님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오늘 또 어떤 내용 좀 준비해 주셨을까요? 일단은 방금 이제 앵커님께서 얘기하신 네.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연준에 대한 영향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네, 좋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상황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네, 상황이 굉장히 복잡해진 거는 이제 유가 급등에 따른 이제 고물가가 당분간 유지되는 상황이 이제 시장의 베이스로 깔리기 때문에 연준이 원래 당초 이제 이번 달 CPI가 발표됨에 따라 0.5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굉장히 올라간 상황이죠. 네. 사실 우리가 신세계를 통해서 얘기를 드렸지만은 CPI 때 이제 높은 7.5%를 기록함으로써 이제 0.5%에 대한 확률이 인상됐고 그렇다고 해갖고 1월 회의록을 공개를 했는데 1월 회의는 CPI 발표 전이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다. 그때는 아무래도 이제 물가를 지켜보겠다라는 입장을 좀 더 유지하기 때문에 1월에 대한 내용은 0.25 베이시스 포인트였어요. 결국은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의 직전 이제 확장 직전에 일어난 건 0.5 베이시스 포인트가 굉장히 큰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셈법이 좀 이상해지는 거죠. 네. 셈법이라고 좀 표현을 하는데 언론에서 자 일단은 간단하게 좀 이해를 해보자면은
고물가가 유지되면은 어떻게 돼요? 금리 긴축 속도를 더 빠르게 유지하는 게 낫겠죠. 네. 0.5%가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경기 위축에 대한 불안감이 조성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원래는 지금 회복 속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기인데 회복 속도가 굉장히 더디게 흘러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금리 이게 아무래도 이제 고유가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경기 위축이 우려가 되니 아무래도 0.25 베이시스 포인트도 내려가게 되는 거죠, 다시. 그러면 이제 0.5%와 0.25%의 확률이 엎치락뒤치락 하는 상황이에요, 아직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은 시장에 대한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겠죠. 시장에 대한 표현이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네, 일단 해답을 찾기 위해 좀 신세계를 보는 게 아니겠어요? 시청자분들께서. 그렇죠. 네. 지금 0.25 베이시스 포인트, 0.5 베이시스 포인트는 문제가 안 됩니다. 전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제가 누누이 얘기 드렸다시피 긴축을 하기 직전에 나타나는 미국채 금리 급등에 대한 효과 때문에 시장이 눌림 상황이 나온 거지. 지금 0.25 베이시스 포인트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고 0.5 베이시스 포인트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고 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을 해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긴축 전 기준금리에 대한 연간이죠. 미국채 금리라는 기준은요. 연간 상승하는 확률에 대해서 선반영이 들어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지금 국채 금리가 급등 나오는 거는 3월에 금리를 0.5% 올리냐 0.25% 올리냐 이것 때문에 급등이 변하는 건 아닙니다. 올해 4차례 인상이라는 확실성 때문에 급등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요. 그러면은 이 두 차이에 의해서 시장이 올라가냐 떨어지냐가 결정되는 요인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시작하기 전에 그래도 긍정적인 얘기를 좀 꺼냈죠. 네. 네. 바닥이 보입니다. 이제는. 다 왔습니다. 여러분들. 다 왔습니다. 3월엔 증시가 좋아진다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 전일 증시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도 그 얘기를 계속 드렸었어요. 한 번 더 떨어진다. 네. 바닥 다지기 들어가야 되니까 더 떨어진다고. 네. 지난주에 너튜브에 이게 기억이 나는데 댓글이 오르고 있는데 왜 떨어진다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아직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바닥 다지기 들어가기 때문에 좋다고 평가를 안 합니다. 여러분들. 이따가 차트 보면서 저희가 자세하게 얘기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내일 네. 또 뭐가 있죠? 내일 한국 시간으로 금통위가 있죠. 네, 금통위 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좀 내다보고 있는 거는 뭐냐면은 금통위는 동결이 될 것이다. 네. 네. 근데 이전에 제가 이번 달 초에도 얘기를 드렸어요. 이제 한국은행과 미국 이제 FMC에 대한 금리 결정에 대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먼저 얘기를 많이 드리는 편이에요. 저희는. 네. 왜냐면 전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미 다 결정된 사항을 전날 얘기해봤자 의미가 없다. 항상 저는 이런 마인드입니다. 네. 중앙은행에 대한 역할은요. 시장 전반적으로 미리 알려야 되는 기능이 있어요. 시장 전체에게. 왜 그러냐면은 전날 갑작스럽게 노선을 바꾸려면 시장이 혼란을 타요. 일명 이제 버냉키 사건 같은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간접적으로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는 표현입니다. 그럼 내일 금통위 한국은행에서 금리 동결이라는 예상 시나리오는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동결이 나온다고 해갖고 시장이 위축되거나 급등하거나 이런 표현 자체는 안 나올 거예요. 모두가 예상하는 바니까. 네. 근데 왜 동결을 하냐? 그게 중요한 거죠. 대선 전이잖아요. 여러분들. 대선 전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앞서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 이 미 연준보다도 더 빠르게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에 나섰기 때문도 있을 것 같네요. 제가 이제 느끼는 건데 네. 제가 이제 얘기를 하기 전에 앵커님이 다 얘기하셔서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아, 정말요? 네. 앵커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그 정확해요.
이미 우리 한국은행은 작년 6월부터 금리 인상 궤도에 들어갔었고 그렇죠. 이제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마스터님도 여러 번 또 강조해 주셨어요. 선제적이라는 표현을 하기 때문에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굉장히 급하지가 않아요. 네. 현실적으로. 미국이랑 금리 인상 시기가 맞물린다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죠. 갑자기 이거를 한국은행은 대처를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미국이 0.5% 얘기까지 나오고 연 네. 4회 이 얘기가 나오는데 한국은행이 지금 막 갑자기 금리를 막 급하게 올린다면은 시장이 엄청난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랬겠네요. 예. 근데 이미 선제적으로 다 올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한미 금리에 대한 어느 정도 이제 스프레드가 유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금 만약에 미국 연준이 0.5포인트를 다음 달 올린다고 하더라도 한미 금리에 대한 스프레드는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문제 없다 이거예요. 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만한 요인은 없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향후 이제 추후에 미국이 연 4회 금리 인상을 시도했을 때 추가적인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시도가 몇 차례나 들어갈 것인가. 이게 맹점인 거죠, 한국은행에서는. 네. 잘 대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내일 당장 이제 기준금리에 대한 부분은 동결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큰 결정이 되더라도 변동사항은 없을 걸로 예상이 되는 바입니다. 이 부분만 네. 체크하시면 돼요. 아, 네. 그럼 결국은 뭐냐? 결국은 미증시 따라간다. 이게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똑같아요. 페드에 대한 금리 인상 결정과 그리고 한국은행에 대한 금리 인상 결정이 지금 시장에 엄청나게 큰 변화를 준 요인은 이제는 없다 이거예요. 제가 말하는 시장은 증시입니다. 증시. 환율에는 영향이 커요. 환율에는 영향이 크겠지만은 증시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바라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궤도가 어떻게 되든 그죠? 이 속도에 대해서 모두가 가늠하고 있고 그리고 국채에 대한 선반영이 들어간 지금 시기에 안 좋을 뿐이지 추후 시장에 대한 가능성은 이제는 나쁘지 않다 이거예요. 아. 네, 나쁘지 않다. 선반영이 이제 거의 끝나간다. 네. 네, 금리 인상에 대한 선반영이에요. 이렇게 좀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시청자분들 중에 굉장히 많은 힘든 시간을 보내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이제 좋은 시장이 이제 열릴 걸로 판단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 나왔을 때도 이제 바닥 따지기 한번 들어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는 거의 저는 마지막이 보여요. 마지막. 오. 최근 들은 소식 중에 또 네. 굉장히 또 긍정적인 소식이네요. 코스피 시장만 좀 우려스러운 보고, 얘기만 들렸었는데, 네. 코스피 보고 좀 한번 얘기를 봐주시죠. 드리는데 많이 힘든 지금 많이 힘든 이제 2분기 정도에 대한 시간이었어요. 많이 힘든 시청자분들이 많이 지치시고 지금 아직도 뭐 더 추가적으로 하락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시장에서는. 네. 골드만삭스는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전면 충돌이 되게 된다면 나스닥이 뭐 10% 하락할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을 했던데 만약에 전면 충돌에 들어서게 된다면 좀 마스터님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저는 네. 제가 좀 이제 발언이 좀 세요, 제가. 네. 사실. 그래서 좀 근데 좀 솔직하게 좀 얘기 드리는 편인데 네. 명료하게 분석해 주시니까요. 네, 시장 영향 없다고 봅니다. 너무 도배가 돼갖고 네. 제가 이런 발언이 왜냐면 지금 요새 이제 외신 틀고 이제 국내 언론 이렇게 딱 틀면 다 우크라이나 사태잖아요. 네. 근데 왠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 도배가 이제 들어가고 이거를 집중 포화하는지 예. 시장의 영향력이 크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정말 사태가 번져갖고 네. 유가가 120달러, 150달러 치면 그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발생하기 전까지도 유가에 대한 상황은 90달러 언저리였어요. 네.
지금 91달러, 4달러인데, 그죠? 그럼 50달러에서 90달러 갈 때는 여러분들 그때는 뭐로 설명할 거예요? 안 그래요? 앞뒤가 안 맞는다 이거예요. 앞뒤가 끼워 맞추기밖에 안 돼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사실 시장은 뭐 크게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다만 이제 어떤 긴축에 대한 페드가 긴축에 대한 의미를 좀 바꿀 수 있냐 네. 이런 부분은 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예. 단순 전면에 대한 충돌로 이제 미증시 코스피에 대한 시장에 대한 궤도 변화를 이루기는 굉장히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네. 그걸로 이제 요인을 측정하는 건 보통 이제 정상화 구간에서도 힘든데 지금 긴축을 시도하는 상황 내에서 그거 긴축에 대한 의미보다 네. 그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의미를 더 크게 해석하는 게 네. 저는 아이러니예요. 사실 저는 이게 긴축이라는 의미 첫 금리 인상 직전이라 이게 엄청난 의미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2월을 좀 조심하자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만약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모를까. 사실 그 금융면에서 그렇게 이제 미증시를 변동시킬 만한 요인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 네. 그래서 저는 과대 해석을 좀 자제하시기를 네. 좀 권유드리는 바예요. 개인적으로 과대 해석을. 저도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내용을 네. 봐요. 안 볼 수는 없죠. 지금 실시간으로 막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어떤 가능성, 시나리오 있잖아요. 그것도 네. 다 체크를 하는데 예. 제가 굳이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네. 우리가 보는 미증시 네. 적인 부분에 대한 요소의 영향력이 굉장히 적기 때문이다. 음.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자, 이따가 코스피 얘기할 때 이제 달러 그 미증시 얘기할 때 같이 이제 코스피 시장도 같이 한 번에 분석하는 시간 가지고요. 네. 그리고 오늘 또 하나 더 뉴스가 있었죠. 네, CPI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CPI. 유로존의 CPI 발표. 유로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있었어요. 예. 제가 지난주 얘기하길 이제 결과치를 보고 유로존에 대한 CPI가 높게 평가가 된다면 네. 유로를 매수 보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동결이 나왔어요. 네. 네, 오늘 동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건들면 안 되죠. 그럼 아직은. 아. 네, 왜냐면은 라가르드가 최근에 이제 라가르드 총재가 이제 유로존에 대한 긴축 속도, 금리 인상에 대한 거를 이제 좀 분위기를 한껏 가라앉혀 놨거든요. 왜냐 여기서 고물가가 한 번 더 유지가 되게 된다면은 유로존도 테이퍼링에 들어가는 상황이 전개가 돼버리는 거예요. 유로존도. 근데 테이퍼링이라는 표현을 안 합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미국이 할 땐 채권 매입 축소기 때문에 테이퍼링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유로존은 테이퍼링이라고 표현을 안 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 네, APP 축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APP 축소. 그래서 이 단어를 기억을 하세요. 만약에 라가르드 총재가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APP 축소를 하겠다라고 하면 유로는 칠 거예요. 뭐로? 매수로. 매수로. 그때 하셔도 절대 늦질 않아요. 근데 선제적으로 소비자 물가지수가 오늘 만약 급등이 한 번 더 나왔다면 3월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이 APP를 축소하겠다라는 가능성이 높게 나오기 때문에 발언이 오히려 유로 매수에 대한 기회였는데 오늘 동결이 나왔다는 건 3월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APP에 대한 축소 언급 가능성이 적어지는 상황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로 매수를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네. 자, 오늘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보죠. 이따가 이제 미증시 관련해서 차트 할 때 코스피 상황이라 지금 이제 앞으로 어디에서 지지점이 한 번 더 왔을지 설명드리겠지만 내일 금통위 여러분들 금통위 동결 예상이다. 시장 변화 없을 것이다. 자, 근데 오늘 유로존 CPI 동결 나왔습니다. 다음 달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APP 축소에 대한 언급 가능성이 적으니
당분간은 유로가 달러가 박스권에 동시에 맴돌 것이다 라고만 평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이 부분으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긴축3법이 조금은 복잡해진 상황입니다. 전일 이제 라파엘 보스틸 애틀랜타 연준 총재가 연준이 이 비상정책 기조를 벗어나야 한다라면서 좀 긴축 정책 지지하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었는데요. 계속해서 이런 연준의 긴축 행보가 이어질지는 계속해서 좀 지켜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과 관련해서 또 노란톡으로 시청자님들께서 또 질문을 주셨는데 먼저 신희시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 만나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리스크로 인해서 증시 변동성이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하고 물어봐 주셨는데 마스터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네. 아까와 같은 이제 얘기인데 예.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증시의 요인을 영향을 줬냐? 네. 지금까지. 예. 그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사실 저도 조금 아이러니했던 부분이 네. 그 이제 러시아가 침공을 했다라고 하는데 미 선물 시장 상승하고 또 오늘 아시아 시장 일제히 다 상승했던 거를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좀 이게 시장 영향력이 이제는 조금 떨어진 건가, 미비한 건가 하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아니, 애초에 원래 없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 솔직하게. 없었던 걸로. 왜냐면은 네. 원래 영향이 있었으면 제가 영향이 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해석을 하겠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미증시가 떨어졌다, 국내 증시가 떨어졌다라는 사실 이제 과도한 이제 언론에 대한 해석 때문에 굉장히 좀 방향이 좋지 않게 의미를 내포하는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도. 지금 국내 증시에 대한 수급이 2,700선으로 유지되는 건 최근 미증시가 떨어져서입니다. 미증시 왜 떨어졌을까요? 네, 실질금리가 오르는 중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겁니다. 첫 기준금리 인상 직전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라고서 제가 1월부터 계속 얘기해 드립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객관적인 수치값으로 보도록 할게요. 미증시가 1월부터 떨어지는 게 왜 떨어졌을까요? 여러분들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해보죠. 미증시가 떨어졌던 게. 자, 차트 보면서 가도록 할게요. 네. 첫 기준금리 인상으로 국채금리 급등이 1월부터 나와서예요. 여러분들 1월부터 나오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2월 초에 상승장이 나와도 아직 바닥 다지기 더 들어가니까 안심하지 마세요라고 했어요. 바닥 다지기 들어가니까 2월에 초에 여러분들 서울경제 영상 다 있습니다. 다시 보기 한번 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2월까지는 좋지 않아요 라고 했지 2월 이상승 흐름 이어갑니다 라고는 안 했습니다. 왜냐? 금리 인상이 3월로 돼 있으면 그때 그 전까지 시장 반영 들어가거든요. 그 전까지 국채 금리 오르니까. 그죠? 근데 지금 이제 요 근래 1, 2주 사이에 우크라이나 때문에 증시가 떨어진 거다라고 해석하시는 일부 이제 내용에 의해서 시장 평가가 조금 왜곡된 가능성이 전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질문에 대한 좀 정확한 답변을 드리자면은 증시에 대한 하락 요소는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지금 미국 페드가 금리 인상을 언제 하죠? 시청자분들 외워야죠. 여러분들 페드 금리 인상 3월 FMCA 언제 합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제가 10초 기회 드리겠습니다. 탁 나와야 돼요. 네, 17일 날 열립니다. 다음 달 17일. 이번 달 말까지는 시장 상황이 수급이 개선이 아직은 안 되는데 3월부터 개선될 걸로 보고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증시에 대한 하락 요소, 코스피에 대한 바닥 따지기는 우크라이나 때문에 따지기가 들어간 게 아니다라고 저는 평가를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다만 하락 요소는 2월 말까지, 그 다음 상승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희시 의원님에 대한 질문 만나봤고요. 이어서도 다음 질문 만나보겠습니다. 지병수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원유 가격이 인플레이션을 높이고 또 세계의 경제를 둔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유가라고 말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실까요? 네, 동의합니다. 아, 동의하십니다. 네, 동의합니다. 근데 지금 수준에 대한 유가 가격보다는 저는 $100 넘어가면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100 돌파에 대한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유가 이따가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네. 지금 차트에 대한 구조적인 해석만 보더라도 예. 사실 제가 좀 요새 최근에 테스팅을 해봐야 되는 시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갑자기 이런 사태가 터지면서 이제 유가가 $100 넘어갈 가능성이 제기가 돼요. 쉽게 넘어갈 가능성이. 근데 지금 일단은 정확한 답변만 먼저 드리자면은 원유 가격이 인플레이션을 높이고 세계 경제 지수를 둔화시킬 수 있다. 중요한 거는 유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유가가 물가에 대한 수준을 더 높이는 상황은 맞지만 이제 비중이 거의 30%라고 보고 있거든요. 30%. 근데 유가가 최근에 이제 $80를 오버슈팅 한 게 굉장히 오래됐어요. 사실 80에 대한 단가를 오버슈팅 들어간 게 기간으로 따지자면은 여러분들 $80를 오버슈팅 한 게 올해 1월부터거든요. 올해 1월부터. 근데 제가 증시에 대한 표현을 할 때는 무슨 표현을 하냐면 CPI보다 BI를 먼저 보라고 하는데 BI는 지금 제자리를 맴돌고 있어요. 이때 이후로.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유가가 이제 객관적으로 판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PI가 올라가는 건 맞지만 유가 때문에 BI는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BI 수치로 이제 증시에 대한 부분을 해석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BI로. 이게 논제거든요. 사실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실질 금리를 구할 때도 공식이 굉장히 제각각이에요. 경제학적인 접근에 있어서는. 근데 저는 BI 수치가 가장 맞다고 봐요. 10년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로 증시에 대한 변화를 선반영하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지금 $94를 돌파해서 증시가 하락했다. 이거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해석이에요. 문제가. 항상 의심해 봐야 돼요. 여러분, 난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난제에 대해서.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연관성이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은 2다 정도의 그런 강한 절대성을 가지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궁금해지는 부분이 사실 최근에 유가 급등이라든지 원자재 시장의 최근 상승세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불거진 것은 맞는 거죠?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더해진 거라고 판단을 하지 네. 이것 때문에 불거진 건 아니에요. 지금 올해 여러분들 네. 전 세계에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좀 얘기 드리면은 우리 유가가 몇부터 올라왔죠? 정확하게? 아유, 많이 더 올라왔네요. 네. 계속해서 좀 상승했죠. 예,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할게요. 21년도 들어갔고 35달러, 40달러, 50달러. 근데 지금 어떻게 해서 90달러까지 간 거예요? 왜 올라간 거예요? 이거부터 좀 일단은 해석을 해보죠. 여러분들 그 오펙은 감산에 대한 부분을 완화시키고 있죠. 그럼 네. 공급량을 늘린다는 거죠. 네. 공급량을 늘리는데 유가는 올라가요.
왜 올라갈까요? 이게 먼저 중요한 해석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이 생산을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걸 철저하게 배제를 해요. 제가 항상 미국 셰일에 대한 어떤 생산 비중이 줄어든다. 탄소 중립이라는 말을 표현하잖아요. 우린 요새 최근에 잊고 살았죠. 탄소 중립이란 말을. 굉장히 핫했는데 작년엔. 시장 다 왜냐면은 이제 환경 규제가 들어가면서 사실 그 관련 섹터에 대한 집중을 할 때는 그 단어를 굉장히 집중을 하는데 시장이 안 좋으니까 다 잊어버리거든. 근데 그 탄소 중립에 대한 기본적인 형태는 유가에서 굉장히 유지 중이란 말이에요. 네. 생산을 그래서 안 또 하는데. 미국 측에서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그런 쉐일을 다시 시추할 수 있는 좀 명분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좀 허재로 볼 수 있다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만약에 이거는 아셔야 돼요. 미국 쪽에서 생산을 호재로 봐서 늘린다라고 깔아버리잖아요. 네. 그리고 조금씩 늘리고 있대요. 지금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 진짜 매도 준비하셔야 돼요. 네. 그거는 완전히 이제 급락 나오는 모멘텀으로 바뀌어버려요. 미국에서 생산만 해버리면 돼요. 지금 바이든 수건 사업이라 못해요. 네. 당선될 때 그렇게 환경 얘기하다가 당선됐는데 이거 갑자기 늘려봐요. 탄소 중립 관련해서. 네. 근데 이게 세계 경제가 이제 전쟁 나오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궤도를 바꿀 수 있죠. 충분히. 명분이 되니까. 만약 그런 얘기가 나온다, 유가 하락합니다. 긴장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이 상황에서 네. 미국 쪽에 대한 셰일 생산, 재개, 이 표현을 굉장히 집중해야 될 시기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릴게요. 그때는 매도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우크라이나 사태 발생하고 나서 유가가 오르긴 했지만 이전 탄소 중립에 대한 형태 상승률보다는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신고점이라는 의미 자체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네. 우크라이나랑 맞물린 것 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부분의 해석을 더 높이 평가하셔야 돼요. 질문을 다시 한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한 번만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병수님께서 원유 가격이 인플레이션을 높이고 세계 경제 둔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유가라고 말하는데 이에 동의를 할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네, 동의하지 앞서서 동의한다?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 정확하게 표현할게요. 예. 시청자분들 또 이제 어설픈 거 싫어하거든요. 네, 그렇죠.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네, 동의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답변 이거예요. 네. 지금 또 뉴욕 증시가 개장을 하는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질문들 만나봤는데요. 노란톡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많은 궁금한 사항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뉴욕 증시 개장 상황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조금 전 출발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주요 상품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1.04% 상승한 14,017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골드입니다. 0.26% 하락한 1,902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오일입니다. 0.35% 내린 배럴당 91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입니다. 0.04% 오른 1.134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각 상품별 대응 전략 맞선이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은 현재 구간에서 어떤 전략을 가져가 보면 좋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원래는 굉장히 좀 투심이 얼어붙은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은 좀 상승하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스탠스로 대응해 보는 것이 좋을지 팻말 들어보겠습니다. 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빠밤. 오늘 매도 들어주셨네요. 오늘은. 네. 네, 오늘은이란 표현을 드릴게요. 오늘은. 어떤 이유일까요? 일단은 한 번 더 일단은 잠시만요. 네. 차트를 조금 해석을 해보자면은
네, 굉장히 좀 시시각각으로 이슈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뭐 미국과 러시아 정상회담 기대감이 있었다가도 또 한 번에 갑자기 뭐 침공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 전에 보니까 이 푸틴 대통령은 뭐 외교적 해결법 열려 있다라는 뭐 계속해서 이런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이슈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 개인 상황 살펴봤을 때는 나스닥 그리고 3대 지수 모두 조금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네, 전일 하락분에 대한 좀 조정 복귀가 들어가는데 네. 일단은 먼저 전제를 까는 거는 2월까지는 좀 증시가 힘들 수 있어요. 네, 네, 계속 이게- 강조해 주셨죠. 네. 근데 시청자분들께 먼저 좀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는 네. 사실 1월만큼에 대한 급락은 이제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네. 이 평가가 먼저 대조적이에요. 요즘 그 말씀해 주신 이 10년물 국채금리도 좀 안정세 보이더라고요. 네. 네. 이게 좀 걱정되는 게 일단은 미증시 차트만 먼저 보고 얘기 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상승분에 대한 반영은요, 전일 이제 하락분에 대한 사실 이제 조정 반등일 뿐이다 라고 평가를 드릴게요. 지금 시장에서 언제든지 다시 급락이 조금 나올 수 있는 오늘 당일분에 대해서는 네. 그 표현력이 굉장히 두드러지는데,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 수급이 강도적인 측면을 좀 나눠서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 두 부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시장 강도에 대한 측정. 이 강도에 대한 어떤 상대성이 강약 조절이 이제 차트랑 비교를 했을 때 뚜렷하게 나오는데, 시장이 MACD 수급이 엄청난 강세를 드러내더라도 사실 지난 전 흐름에 대한 하락분보단 굉장히 약하단 말이죠. 한 번 더 떨어지게 된다면은 매도 수급으로 충분히 한 차례 더 나올 수 있는 시장 상황이다 라고서 표현이 되는 거예요. 표현이. 그죠? 자, 지금 60분봉 기준으로 봤을 때 수급선 MACD 0 이하 돌파됐을 때 한 차례 봉만 나오면 돼요. 그 다음 1시간 동안 매도 수급으로 트레이딩 집중하시면 수익 나요. 지금은 단가 표현은 안 됩니다. 시장 기다려 봐야 돼요. MACD 오실레이터 0 이하 이탈 시 그러면은 매도에 대한 단기 접근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표현 안 됩니다. 그때 차트 상황으로 이때 저항력에 대한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정확한 표현값이 나올 거예요. 다만 지금은 기다리고 새벽 시간대 수급성 0 이탈 시 이때부터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수익을 충분히 날 수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평가를 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미증시 네. 좀 큰 표현으로 일봉상 개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 1월 이제 말에 좀 이제 시장 반등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반등이긴 한데 2월에 다시 한번 내려가니까 지금 안 좋아요라는 표현을 했어요. 네. 지금 2월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주, 한 주 정도 남아있는 상황인데 미증시 관련해서 시장 상황 그대로 드러났죠. 여러분들 코스피 똑같습니다.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안 좋다고 했어요. 상승 아니다. 여러분들 상승 아니라고 했어요. 다시 떨어진다고. 근데 이제는 바닥이 보여요. 여러분들 미증시 기준으로 여러분들 13,500에서 지지받는 표현 나오면 바닥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13,500 나스닥 이미니 나스닥 기준으로 15,000 13,500 수준 선입니다. 바닥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이 지지 표현 확인하시고 시장 대응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며칠 지나도 상관없어요. 이 지지가 정확히 맞는지 체크하시고 매수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지금은 아직은 바닥권입니다. 안심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코스피 차트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좋습니다. 사실 전거래일 미증시 하락 마감에서 오늘 우리 시장 조금은 좀 큰 우려감이 있었던 상황인데 우리 양 시장 모두 그래도 빨간불 켜면서 상승 마감을 해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부분 2,700선 이제 시장에 대해서 제가 걱정하는 게 이제 2,600선이 깨지냐 네. 한 차례 더 무섭죠.
네. 네. 그때는 정말 이 투자자들의 심리가 굉장히 공포감이 좀 클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여러분들한테 먼저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모든 사실 이제 차트에 대한 여러분들 웬만한 지금 시장에 대한 상황이요. 예. 수급적인 불안정성이 계속 유지되는 게 1월에 크게 나왔기 때문에 코스피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 담백해집시다. 네. 대부분 차트가 이래요. 왜 그럴까요? 시장 이제 국내 증시에 대한 시장이 더 많이 반영되어 있는 시기 때문이에요. 간단하게. 안 그래요? 지금 섹터를 보고 판단을 하기보단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위축되는 감이 굉장히 큰 시장이라는 걸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종목을 보더라도 이런 모형으로 다 나올 거예요. 웬만하면. 여러분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앞으로 장기 급락이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지만은 저는 네. 여기에선 굉장히 반대적인 표현을 많이 드립니다. 예. 여러분들. 미증시와 커플링이 네. 들어가기 때문인가요? 바닥선 이제 딛고 3천선 회복이 조만간 들어갈 거예요. 오, 3천선까지. 네, 3천선까지는 반등할 수 있어요. 예. 앞으로. 국내 투자자분들께서 들으시면 굉장히 또 좋아하실 소식이네요. 네, 제가 3천선 돌파가 들어가는 걸 정확하게 맞춘다면 네. 신세계에서 소리 지르겠습니다. 근데 2,600선 저점은 완전 정확하게 또 맞추셨잖아요. 네, 그땐 소리 지를 수 없죠. 맞췄다고. 그렇죠. 시장이 위축되고 안 좋은 거니까. 비명을 질러야죠. 네, 비명을. 네. 네, 제가 2,600선까지는 충분히 예상 가능 시나리오였고 지금부터는 반등에 대한 3천선까지는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문제는 저점 한 번 더 깨고 들어가냐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시장 평가를 했을 때 2,600선이 깨지면 좀 과감한 표현 드리겠습니다. 2,600선 깨지면 시장 대응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좀 과감하죠. 네. 2,600선 깨지잖아요. 준비하세요, 진짜로. 바닥 다지 들어갑니다. 매집 활동 들어가야 돼요. 네, 간단하게 주식을 살 수 있는 환경이 구성이 됩니다. 그때가 저점이기 때문이겠네요. 제가 그렇게 사지 말라고 했어요. 사실 포트 줄이라고 제발. 네. 여태까지는 그렇게 말씀해 작년 주셨죠. 10월부터 계속 언급했던 내용인데 9월, 10월 네. 이제는 할만해요. 드디어 이제 매수에 대한 또 사인을 주시네요. 지겨웠습니다. 네. 네, 사실 선물하시는 입장에서는 네. 이제 양방향에 대한 어떤 활동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수익성을 펼칠 수 있었지만 그렇죠. 시장 참여자들이 굉장히 줄어드는 시기거든요. 사실 굉장히 줄어드는 시기예요. 네. 근데 이제는 다시 참여자가 활성화되고 뭐 또 도배를 하겠죠. 뭐 우크라이나 이제 없어졌다 하면서 예. 그러지는 그렇죠. 않아요. 네, 첫 금리 인상 직전에 대한 어떤 궤도니까.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신고점 돌파는 안 들어가고 3천선까지 회복 가능성 굉장히 높아지는 시장이 전개가 될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사실 3천선에 대한 또 회복이 나올 수 있다라고 긍정적인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또 열심히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또 마칠 시간이 됐거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이런 불안한 시장 속에 좀 힘이 될 만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그 문제가 터지고 항상 얘기하지는 않아요. 많은 시청자분들 너무 앞서서 얘기해 주셔서 또 문제가 될 뿐이겠죠. 막 이제 2,700선 오니까 2,600선 갑니다. 이런 네, 식으로 안 그러니까요. 해요. 먼저 얘기를 3,100선, 막 3,200선 이때 먼저 얘기를 2,600선까지 해갖고 네. 그 인식이 굉장히 낮을 수는 있어요. 네, 굉장히 일찌감치 말씀해 주시잖아요. 너무 일찍 얘기해가지고 사실 걱정돼서 그런 거거든요. 네. 시장 참여에 대한 부분을 좀 그렇죠. 이제는 소나기를 피할 수 있게. 3월 페드 전후에 이제 수급이 많이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올해 많이 지치셨잖아요. 시청자분들. 이제는 여러분들 다시 파이팅에 대한 시대가 도래할 걸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시장
3천선으로 이제 궤도 다시 복귀하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집중하셔도 괜찮아요, 이제는. 간만에 너무 좋은 멘트였죠? 네. 긍정적으로 보세요. 좋을 걸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혜영 마스터님께서 이렇게 굉장히 요즘 힘든 시장 겪느라 고생하셨을 텐데요. 또 긍정적인 말씀해 주셨고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내다봐 주셨으니까 조금 더 힘내서 성공 투자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남아있는 궁금증들은 노란톡 통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신세계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또 이번 주말 무료 특강까지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균 선생 마스터님께서는 일요일 밤 9시 30분에 초보들도 함께 할 수 있는 5일선과 21선 기법에 대해서 알려주실 예정이고요. 골드도치 마스터님께서는 일요일 오후 1시에 기술적 분석에 대한 내용으로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방법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